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비전 선결교회 담임 목사이신 안희원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결교회 안희환입니다. 체제라는 게 참 중요해요.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나누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질 무렵에 경제력은 북한이 나왔습니다. 산업 제반 시설도 북한이 나왔습니다. 뭐 전기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히토류 같은 광물 같은 것들도 북한에 묻혀 있어요. 남한 쪽에는 거의 묻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아야 돼요. 남한이 훨씬 못 살아야 돼요. 근데 체제가 경제, 국민들의 삶의 수준, 질을 완전히 좌지우지합니다. 남한은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해외 다양한 곳에 다녀보는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대형 마트 같은데 또 백화점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은요, 삼성이나 LG 이런 제품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듯합니다. 공항 같은 곳에서도요, 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로고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거죠. 반면에 북한은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이어가면서 진짜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을 만큼 추락해버린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고난의 행군 무렵에는 통계적으로만 200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까지 따지면은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체제의 중요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것은요 국민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쿠바라는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쿠바가 피엘 카스트로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몰라요. 전 국민들에게 막대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상주택, 집을 준다는 거예요. 무상의료, 돈 내지 않아도 치료 다 해준다는 거예요. 무상교육, 뭐 학비 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부 다 국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열광적으로 반응하죠. 이게 이제 소위 파퓰리즘이잖아요. 사실 국가가 뭔가 국민들에게 해주려면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세금도 한계가 있거든요. 무작정 퍼주기 되면요 국가 자산이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요 진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민들 상당수 대다수의 한 달 월급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요.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30,000원입니다. 30,000원 역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도둑질하는 게 일상화가 되었다고 할 정도니까. 와이파이 같은 거 우리나라는 흔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와이파이 겨우 할 수 있어요. 저도 와이파이 찾느라고 애를 좀 먹었는데, 그 와이파이를 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카드를 사야 돼요. 근데 이 카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몇 시간 기다려요. 택시 한 대 기다리려면은 기본 한 4시간은 평균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카카오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두면은 금방 택시가 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외로 자꾸 이주를 하고, 해외로 가서 돈을 번 국민들이 이 돈을 자기 나라에 사는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구조로 정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자동차가 얼마냐? 제가 이거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스타렉스 중고차가 1억 5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10,000원을 버는 사람이 1억 5천짜리 스타렉스 중고를 살려면 몇 년을 벌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중고가 1억 5천이면 새 차는 얼마입니까? 했더니 4억 5천. 이건 미친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년, 60년 된 차, 아주 오래된 차들조차도 계속 굴러다녀요. 왜냐?
고치고 또 고쳐서 그 차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차를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환경이 아름다운 나라인데 제가 기관지와 폐가 약하거든요. 창문을 열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왜냐?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퍼주는 거,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 이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꾸 이 파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4차까지 지원했죠. 우리 대한민국의 적자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슈퍼 예산이죠. 이제 600조의 예산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올린 거죠. 그러니 다행히 부동산 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요. 젊은이들은 지금 마련하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집을 사는데 목숨을 걸어요. 영끌이를 해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집을 마련해요. 이것이 또다시 집값을 올리는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랬죠. 이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 자유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유들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제가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하고 자주 통화를 해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그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 광장에서 모이는 거, 이게 전부 다 불법이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더 현대 서울이 개장했을 때 10일 동안 200만 명이 모였어요. 하루에 20만 명이 그 안에서 들락달락 했던 거예요. 백화점은 돼요. 홈플러스 돼요. 이마트 돼요. 코스트코 돼요. 그런데 야외에서 시위한다고 2명이 모이면 불법이에요. 아니, 홈플러스에서 수만 명 모이는 것하고 야외에서 몇 명 모이는 것하고 어느 게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요? 당연히 실내에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감염 위험이 높죠. 근데 그거는 허용이 되는 반면에 야외에서 몇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은 원천 봉쇄가 되고 있어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는 겁니다. 차벽 설치 유명하죠. 3,800만 원짜리 강철 펜스는 뭐하러 제작을 하는데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짓밟혔어요. 표현의 자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어요. 제가 언론들한테 불만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에 수많은 자유가 짓밟힐 때 입 다물고 싸우지 않고 몸살이고 있다가 언론들이 완전히 짓밟히게 생기니까 뒤늦게 막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 참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진작에 언론이 권력과 싸우면서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도록 앞장을 섰어야 되는데 그때는 잠잠히 있다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나서는 거예요. 이거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자, 종교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연방대법원에서 주지사들이 예배 인원, 모임 인원 제한한 것을 위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바다주 같은 데서는요, 갈보리 교회에 이 주가 2억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어요. 워싱턴주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왜냐?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도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짓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었고 교육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도 심각한 문제를 가집니다. 원래 학교들마다 특별히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건학 이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교사 임용권을 가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독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독교 사립학교인데 이 교육감이 악의를 가지고서 이단이나 아니면은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교사로 임용할 경우에 학교는 해고를 못합니다. 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면에서 완전히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를 당하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당하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침해를 당하죠. 헌법에 보장된 자유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수많은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이 김영백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입니다. 이 법안이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대다수의 것들이 다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는 각 지역, 면, 단위까지 전부 다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총회가 결정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죠. 근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지역 주민들만으로 구성이 되면 이해가 가요. 주민자치위원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지역에는 학교의 교사들과 아이들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하루 일과 끝나면 집에 돌아서 쉬기 바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제한받지 않고 열심히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학교에 있는 전교조,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민노총, 이런 사람들은 활동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주민총회 주민자치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고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개인정보를 요청을 하면 이 개인정보를 내주도록 법안에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개인정보를 왜 주민자치위원회에게 내주죠? 신상정보를 왜 내주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중앙기관이든 지방자치기관이든 간에 이 주민총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니를 우리에게 보고하라면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시키는 것 따를 수밖에 없고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밖에 나게 되면요, 굉장히 시달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조치조차 이 법안에다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돈만 지원하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단체에는 부동산들, 건물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게 돼요. 세상에 이렇게 절대적인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읍면 동 단위에 세워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요, 그들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장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입법부 장악이 되어져 있어요. 180석 의석을 가졌으니까. 이미 행정부 다 장악이 되었어요. 박지원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 하니까, 이인영 같은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하니까 뭐 심각하죠.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김명수 같은 분이 대법원장을 하면서 정치권 눈치 보면서 따라주고 있으니까, 언론도 언론 노조를 통해서 장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입 다물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죠. 권력과 싸우는 권력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자, 이렇게 행정, 입법, 사법, 언론까지 장악했어요. 시민단체는 원래 좌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원래 조직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풀뿌리까지, 이 밑바닥까지, 읍면동까지 들어가서 모든 걸 장악하고 여기서부터 통제하고 지배하고 활동하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진짜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는 극한 상황까지 초래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이 부분도 위험하지만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돼서 가동이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손도 쓰지 못하는 끝장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북 구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 그리고 싸울 때 거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성북 구민들이 이럴 때 나서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법안이며 이런 법안을 우리 구의 대표인 김영백 의원이 발의를 했다. 이거 우리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항의 전하고 시위 방문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알리면서 싸우는 것이거든요.
이 일에 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구민들이 동참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았는데 아마 이 상황에서 더 지나가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남은 기회를 열심히 싸워서 제대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나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성북 구민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발의가 되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말만 대한민국이지 자유대한민국이지 공산화의 길을 걸어가는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저걸 먼저 빼. 기념 촬영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강의하신 분들, 발언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자치기본법 처리하라! 처리하라. 국민자치기본법 처리하라! 처리하라. 이명박 의원은 각성하라! 각성하라.